즐거운 소식도 있어요. 황교안이 대선 출마한답니다. 기쁨 주는 아저씨죠. 기쁨 주는 아저씨. 저번에 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미국 가가지고 백신 얻어온다고 빽빽 메고 들어갔다 오니까 또 와서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하고 와서 우리 그 100만 명 정도 되는 군인들에게 얀센 백신 맞춘다고 했었는데 마치 자기가 그 전에 작업실 온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기쁨 주셨는데 다시 이제 뭐 정치판에서 사라지신 줄 알았는데 출판 기념회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대선을 출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뭐 본인이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경험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밖에 이런 지도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검사 생활을 하셨지 뭐 이렇게 법원에서 활동 안 하셨는데 입법을 경험하셨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사법 뭐 이렇게 의원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당대표로 하셨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을 경험해서 모두 갖춘 지도자라고 뻔뻔스럽게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치를 하신 모양입니다. 하신 게 아니고 했다. 아, 했다. 예. 저는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생각하는 게 두 번의 실수는 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도 재수도 했었고 뭐 시험도 뭐 한 번 떨어졌었다. 뭐 그러니까 사시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실수일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의 정치 행동은 잘못이잖아요.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본인이 제대로 관리 못했었던 것은 잘못인 거고 또 우리한테는 기쁨을 줬지만 국민의힘을 저 모양 저 꼴로 만든 것도 본인이 당대표에 있을 때 만든 거니까 본인의 잘못인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잘못을 그냥 실수로 이렇게 낮게 하면서 자기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애가 심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저번에 이제 그 예전에 그 국정감사나 이런 거에 황교안과 윤석열을 소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이 좌천됐다. 그게 댓글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정대택 씨의 뭐 진정서 때문에 그렇다 이런 논란이 지금도 있는데 국회 답변에서 네네. 그러면은 황교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네가 나가면 나도 나가지. 그런 느낌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출마를 일단 환영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환영합니다. 첫 번째는 홍준표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그 정확히 조준사격 혹은 그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가 그 초선 재선 때 저격수로 유명했었어요. 나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당에서 계속 시킨다. 그런 것처럼 윤석열에 대해서 저격을 할 것 같고 황교안도 여기에 가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이 그 윤석열의 관리 감독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그 윤석열에 대한 좀 부정적인 파일을 봤을 수 있고 황교안의 출마 그 선언과 함께 윤석열이 좀 움츠려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론 과정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황교안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나 윤희숙 등이 말로는 진보적인 그 아젠다를 만들었을 때 그걸 좀 더 오른쪽으로 끌고 와서 그 국민의힘의 색깔을 제대로 보여주게 만드는 역할을 황교안이 그나마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헷갈린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황교안이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얘기죠. 황교안이 나오면. 황교안한테 조금 뭐 칭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인정해 주고 싶은 거는 윤석열이나 뭐 최재원 감사원장에 대해서 본인이 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적극적인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 나름대로 진영에서의 동지의식은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봤을 땐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서열이 이 구수해가지고 기수 엄청 뛰어넘어가지고 검찰총장이 마지막인 자가 대선 나오는 걸 보면요. 실제로 그 대선배인 황교안 입장에서는 나는 법무부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굳이 말하자면 난 네 약점을 알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애가 나와가지고 막 윤봉길 기념관에서 막 전광훈이처럼 철모 선언하는 걸 보고 있자니 뭔가 선전포고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황교안 입장에서 보면 아유 새끼 친구 양아치 새끼가 내가 너보다 훨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리고 근데 이준석이 정말 한교안을 칭찬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비꼬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저희가 탄핵 이후로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을 때 그 출구를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그 옳은 방향을 찾고 그 출구를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는데 결국 한교안이 여러 뻘짓을 해가지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줘서 지금의 국민의 힘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홍준표나 유승민보다 황교안이 윤석열한테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심지어는 뭐야 최근에 그 윤석열 엑스파일을 황교안 쪽에서 만들었다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법고시 기수로는 10기수 앞서는 그런 검찰로 보면 대선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교안은 본인이 종교에 기이하고 싶었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득세를 해? 아, 내가 윤석열보다 못할 게 없지라는 생각을 아마 강하게 한 것 같고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박근혜 정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윤석열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용서해도 윤석열만은 내가 낙마시켰다. 이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극렬하게 대척점에 있었던 건 맞거든요. 원인이 어떻건 간에. 좀 약간 분위기를 좀 달리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당시에는 그쪽에 가장 권력자는 김기춘 밑에 우병우였어요.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을 우병우가 청구해가지고 끌어올려요. 기수는 훨씬 더 높지만 사실은 황교안은 우병우계였다고 보는 게 맞죠. 실세였으니까. 근데 그 우병우에 대해서 가장 기분 나빠했던 사람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공안부하고 특수부 네. 대립. 그러면서 이제 댓글 뭐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은 정대택 씨의 진정서 때문인지 여주지청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마치 탄압받는 이미지. 나는 박근혜 때도 문재인 때도 탄압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인증을 남기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주류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되게 가짜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냥 윤석열에 대해서 파일이 없겠어요? 박근혜 같은 정권이? 파일이 없겠냐고. 윤석열이 저러고 있는데 직접 무슨 감옥에 가두지는 못하지만 파일 쥐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출입국 기록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일 생각하지 마. 파일 생각하지 마. 출리는 누굽니까? 자, 홍준표는 내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정치적 아젠다로서는 윤석열을 가장 많이 까줄 사람. 엑스파일이 있다는데 검증하고 가야지 뭔 소리냐. 나는 적군이고 아군이고 없다. 잘못된 거는 무조건 말하는 사람이다. 이게 홍준표 캐릭터인 거지. 자기 사실은 이득을 위해서라면 홍준표의 가장 큰 경쟁자는 이낙연도 이재명도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이다 보니까 아군한테 총질한다가 아니라 의혹이 있는 건 털고 가야지 하는 것은 홍준표 스타일인데 이 캐릭터 때문에 홍준표는 잘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본인이 특정한 그 지지를 받죠. 그러니까 일단 홍준표가 나오면 정치판이 좀 재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쪽을 향해서 얘기하면은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지만 저쪽 편 내부에서 공격할 때 보면 홍준표는 굉장히 그 셉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받았던 25% 득표를 거기에 몇 퍼센트 플러스하면 본인이 윤석열이 낙마할 경우에 본인이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의 유일한 목표는 앞으로 한 5개월, 6개월 동안 윤석열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를 응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지난번 탄핵 같은 사건이 있었어도 그 정도의 득표를 받았고 어쨌든 지금은 진짜 49대 51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느 후보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원희룡이 나와도 49대 51의 싸움이다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는 열심히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저격을 해줘야죠. 자, 방송 중에 속보가 왔다 갔다 했는데 김경률은요. 김경률 포함되어 있던 발표는 이소영 대변인이었어요. 아, 잘못했대요? 논란이 되자마자 지금 바뀌었는데 확정된 최종 패널은 김소연 아까 말한 뉴닉 대표이사 그 대전에 옛날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아니에요. 김소연 아니고 두 번째 김혜영은 들어갔고요. 다음에 유인태. 크게 다를 건 없다. 어쨌건 김경률은 빠졌습니다. 저는 김경률 데려와서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9명이 김경률을 안 타는 걸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9명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물어봅니다. 너 지금 대법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너 생각은 뭐냐? 네가 그렇게 회계사로서 정경심 교수가 연루됐다고 주장했었는데 너의 지금 생각은 뭐냐? 너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저는 강하게 하면 김경률이 아무리 질문하는 면접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의 역량을 좀 저는 한번 드세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그러니까 황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훌륭한 분석은 늘 공감하는데 면접 보는 사람한테 질문 던지고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문제는 어떤 게 만들어지더라도 김경률 자체를 소환하는 건 그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조국 장관을 비판했던 그 자체가 가짜뉴스였던 이 느낌 때문에 싫은 거고 자 바뀌었다고 하니까 근데 바뀌신 분은 뭐 딱히 뭐 그래도 김경률보단 좀 낫다. 자 알겠습니다. 자 뭐 생방송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구나. 오보를 전했다가 석보를 전했다가 어쨌든 간에 잘 됐고요. 근데 홍준표보다는 내가 봤을 때 유승민이 그래도 확실히 합리적 이미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도 홍준표는 엑스파일을 까고 유승민은 출마 선언문에 새로운 보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나타나니까 유승민이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연설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는 해요. 분명히 방향성 틀렸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 트렌드에 안 맞는데 정책적으로 윤석열을 비판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승민의 지지율이 뜨고 있잖아요. 홍준표가 소위 그 이제 법률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개인 비리에 관련된 측면을 공격할 수 있다면 유승민은 어쨌든 본인 전공을 살려서 경제 정책에 관련돼서 윤석열을 굉장히 흔들어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은 홍준표라는 그 사나운 그냥 물어뜯는 하이에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유승민처럼 미시적인 측면에서 여러 그 정책에 대한 송구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쪽 내부 경선도 윤석열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낙마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출마하실 때 그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면 무엇을 할 거냐고 묻기 시작했다고 예. 하셨는데 유승민 의원도 이제 미래를 보는 선거가 돼야 된다 예. 이런 말씀 합리적인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황교안의 출마가 반가운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밌는 소식. 더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숙이 대선 출마한답니다. 윤희숙은 아시겠지만 저는 임차임야로 시작했던 바로 그분이신데 서초구 출신에 집은 다른 동네에 있고 서초구에 임차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신데 이분이 KDI 출신이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제 전문가, 경제 무슨 뭐 하는 사람들 90%는 다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를 배운 사람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하거든요. 근데 그 윤희숙이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 당도 재밌다. 뭐 유승민 서포터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참 물론 초선이라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그동안 그 해왔던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본인의 연설 그 내용들을 보면 과연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올 정도의 그런 깜냥이 되는지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먼저 얘기하면 좀 재밌게 생각하는 게요. 지난번에 윤석열이 윤희숙을 따로 만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를 함께 하자. 근데 윤희숙이 고민하다가 출마를 선언했다는 얘기는 윤석열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마 윤희숙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엑스파일 대강 봤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로는 윤석열은 미래가 없다. 아마 중간에 낙마할 것이다. 그러면은 윤희숙은 본인이 후보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몸값 올리기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의 결론은 뭐냐면 초선들은 좀 나대지 말아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사실은 윤희숙이 나대는 거 보면서 민주당에서도 초선들이 한번 나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 그냥. 민주당의 초선 자체가 출마가 없죠. 없습니다 지금. 영선은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영선. 영선이 있는데 초선은 없네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관종들의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내가 좀 관심 받으면 뭔가 지지율 나올 줄 알고. 물론 이게 사실은요. 출마에 있어서 대선 출마는요. 자기 체급 올리기예요. 안 될 거 알면서 기본적으로 다음 대선까지 보면서
다음 총선에 공천까지 보는 행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희숙 같은 스타일은 윤석열 대선을 출마하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예요. 아니 대선이라는 게 왜 완전한 혁신의 아젠다를 갖고 나라를 싹 바꿔버릴 거라고 하는 뭐 정말 청년이 정치 경험 없이 출마하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예요. 이거는 윤희숙은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체급 올리면서 이재명 마크맨, 기본소득 마크하는 마크맨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얘들 경제 전문가 같죠? 경제 전문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를 배워서 자유시장 경제를 부르짖는 게 경제 전문가입니까? 현 시대의 경제 전문가는 어떻게 하면 소득 양극화를 좀 줄이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전문가지.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유승민도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제가 보기에 적재적소의 인물을 가져다 쓸 수 있는, 하지만 그 인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잘못된 정책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비판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를 데려다 쓸 때 전문가는 하나의 그 부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국가 전체를 그 통과라는 그런 대통령 지에 오른다 그러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직 자기 전공 분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정 분야 전문가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그렇죠. 시간.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꼰대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맞아요. 네. 대통령 그 취업 준비생 이런 표현 자체 혹은 뭐 이런 윤희숙 이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초선 어떤 그 정확하게 그 대통령 되기엔 부족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자기의 일신 영달을 위해서 나 대선 후보 한번 해볼게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것이 좀 희화하는 부분 이런 것은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인들 스스로가 그런 것을 좀 조심해야지 또 국민들도 정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같은 캐릭터하고 윤석열 같은 캐릭터가 다 파평윤신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요. 결국은 반사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내가 내 아젠다 개발해가지고 하다못해 계곡이 어떻고 뭐 사채가 어떻고 기본 주택이 어쩌고 기본 소득이 어쩌고 하는 거를 깃발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발하고 압색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뜬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 아젠다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윤희숙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뭔가 한번 국회에서의 나는 임차인입니다 발언이 떴어요. 그것은 사실은 엄혹한 사회생활의 시작일 뿐이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 아젠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이 정치권에서 한 10년, 20년 있는 거 보니까 대통령 해도 잘 되겠다라고 하는 게 쌓이는 건데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평생 검사질만 하다가 대통령에 대한 억울로로 조국 수사하다가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미지를 얻었지만 그게 대한민국을 이끌 깜냥이 되냐고요. 근데 그보다 더 못하네. 굳이 국회의원 한 1년 하고 나서 나 대선 나갈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재명에 대한 억울로. 기본소득 잘못되다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잖아. 이런 것들이 대선 후보 명단에 이름 올리는 건 국민은 무시하는 거지. 뭐예요? 그냥 나 관종이다 하는 거지. 다음에 당선되기 쉬운 서초에서 공천받을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얘.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 너무 뼈를 때렸나? 뭐 그런 거 노리고 들어왔겠죠 당연히. 네. 자, 알겠습니다. 진짜 새날은 방송을 맛깔나게 한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감사드리고요. 황 작가 미워하지 마세요. 저런 시각이 있어야 내가 반박을 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푸나님 멋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런 시각을 알고는 계시라고요. 악플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민주당 의도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민주당 의도를 설명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박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역할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벌써 7월 달이네요. 올해도 반이 가버렸고 반이 남아있는 거죠.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 2달만 지나면 3월 달 초에 대선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부터 7월 1일부터 올 말, 2월 말까지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정권을 재창출할 거냐, 정권을 연장을 당할 거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단 원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저는 우리 안에 그 다른 목소리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다른 후보를 지나치게 멀리 밀어내면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돼 있다. 그럼 그게 결국 우리 피해와 직결된다. 그래서 안고 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요. 아니 그 오늘 그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할 때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그 캐치프레이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께서도 서로 윈윈하면서 좋은 캐치프레이즈 내걸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응할 수 있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됐으면 합니다. 예, 새로운 대한미디어 새날을 합니다. 새날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좀 해주세요. 보수 쪽이면 어때요? 새날 같은 방송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모교 시사는 어. 좀 이렇게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어서 좀 재밌지 않나요? 아슬아슬하고. 아니 근데 가끔씩 짜증나. 아니 아슬아슬해 진짜로. 그럼 나 다음 주부터 똑같은 얘기만 한다. 아니 재밌긴 한데 아니 사실은 지금 정 작가가 새날이 거의 유일한 패널이죠. 약간 좀 중도 성향도 있는 너무 일방적으로 막 이 선동가들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분입니다. 악플은 달지 마시고요. 자, 유창희 평론 한마디 해요. 네. 집에 있는 부인한테. 와이프한테는 별로 하고 싶진 저는 않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어쨌든 경선이 시작인데 저는 진짜 그 이번 9명의 그 후보들을 보면 진짜 든든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구를 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좀 덜 좋아하는 분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진짜로 말씀하신 원팀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누가 돼도 저는 누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 보면은 누가 돼도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진짜 우리 당은 진짜 인재가 많고 복이 많다. 다만 지금 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만 또 지금 시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약간 당황하는 게 보이는 게 지금까지 저는 민주당 비판 거의 안 했던 방송이거든요. 하는 이유가 정권 말이라서 그래요. 대개 정권을 뺏기는 대표적인 모습이 대통령을 약간 배신하는 느낌으로 가면 그게 민심 위반이 되고 지지층이 흩어져요. 그걸 혁신이라는 걸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 교훈 때문에 민주당이 아까 말한 송영길 대표가 막 소득주도 성장 부정한다거나 부동산 정책을 부자 감세로 간다는 걸 비판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방향성과 달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비판했던 거고요. 앞으로 계속 비판할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면 절대 정권 가져오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웠던 아젠다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자,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9시에 송동일로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